네,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학습 멘토 칩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년도 8월부터 2급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화재 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정리 교재상으로는 96페이지부터인데요. 이게 강습 교재상에는 이 내용이 앞부분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위험물, 전기, 가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등장하는 설비나 개념 그리고 단어들이 앞에서 먼저 다른 내용들을 배우고 여기로 넘어왔을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교재상에서는 뒤쪽에 배치를 해놓은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96페이지 화기 취급 작업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기 취급 작업이라는 거 이따가도 보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관계인 선에서도 해줘야 하는 업무에 화기 취급의 감독이라는 업무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 화기 취급 작업이라는 건 뭐냐 보면요. 용접, 용단, 연마, 댐, 드릴과 같이 화염이나 불꽃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화기 취급 작업이라고 한다. 자, 사진으로 먼저 볼게요. 이런 장면 우리 많이 보죠? 이렇게 용접이나 또는 연마하면서 뭔가 갈거나 아니면 드릴을 징하거나 또는 땜질처럼 이렇게 불꽃이나 스파크가 튀길 수 있는 이러한 작업들을 통틀어서 화기 취급 작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이거 우리 소방학 개론에서 배웠던 용어죠. 불이 붙을 수 있는 우리 연약한 가연성 물질에게 가서 불을 탁 붙여버릴 수도 있는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기 같은 걸 사용하는 작업을 화기 취급 작업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불이 붙을 만한 위험 소지가 있거나 또는 불꽃을 막 튀기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화기 취급 작업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화기 취급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던 다양한 작업들 중에서 크게 용접과 용단이라는 게 뭔지 각각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용접이라는 건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접합시키는 게 용접이다. 그래서 금속이나 유리 같은 것들을 서로 이어붙여서 접합을 시키고자 하는 둘 이상의 물체의 접합 부분에 방해물이 있다면 제거를 하고 서로 결합시키는 과정을 용접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열을 이용해서 용융시킨다, 한마디로 녹인다, 액체처럼 녹여서 두 물체를 서로 접합시키는 작업을 용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단이라는 건 영어로는 커팅이라고 써있는 걸로 알 수 있듯이 절단하는 걸 용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걸 말하는데 다만 여기서 무슨 커다란 톱니 같은 칼날 같은 걸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땡강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금속 절단부에 레이저같이 찡하고 열을 가해서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걸 용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단은 열을 통해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절단 방식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하면 우리가 앞서 봤던 장면처럼 이런 식으로 불티가 막 튀어서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불티로 인해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화기 취급 작업을 할 때에는 아주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할 때 어떤 원리, 어떤 방법으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하는지 용접 방법에 따른 분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크 용접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아크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기불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전류를 이용하는 용접 방식을 아크 용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은 교류 방식을 표현한 건데요. 전기 회로를 연결해서 이 용접기를 통해 전류를 흘려보내겠죠. 그러면 여기 연결된 용접봉으로 전류가 보내질 텐데요. 이때 거리를 약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의 6000도 이상에 달하는 아주 고온의 아크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막 번쩍번쩍 하면서 강한 빛과 열이 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녹으면서 남은 찌꺼기 같은 부분에 의해서 서로 접착이 되는 이러한 방식이 아크 용접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개념적으로 풀어놓으면 교재에 써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전기 회로와 연결된 두 개의 금속을 접촉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때 약간 거리를 벌려놓으면 청백색의 아크가 발생하고 이 아크는 엄청난 고열, 거의 최고 온도가 6000도에 달하는 고온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고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기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소방학개론에서도 배운 것처럼 기체 상태인 증기를 통해 불이 옮겨붙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아크에 의해서 용융, 녹아서 액체화가 되면서 또 한 번 다시 기체로 상변화가 일어나는 기화가 발생하면서 전류가 그걸 통해서 계속 흐를 수 있는 통전 상태,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고열로 금속을 용융, 녹이고 용착, 녹인 게 찰싹 붙는 이러한 용융 및 용착을 시키는 용접 방식을 아크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아크 용접은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이때 발생되는 아크는 청백색으로 최고 온도는 약 6000도에 이른다는 거. 그리고 용어들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크 용접이 전기를 이용한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스를 이용한 가스 용접 또는 가스 용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용접은 말 그대로겠죠.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태워가지고 생성되는 가스 연소 열을 이용하는 방식이 가스 용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레이저처럼 이러한 가스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면 그때는 가스 용단이 되겠죠. 근데 편의상 이제 이거를 그냥 합쳐서 가스 용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스를 태워서 발생하는 가스 연소 열을 이용하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가스 연소 열이 이러한 용접의 열원, 열을 가하는 원천, 그 근원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가스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는 아세틸렌 또는 우리 LPG 가스에서 봤던 부탄, 프로판 이런 애들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아세틸렌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굉장히 유연하고요. 또 산소랑 아세틸렌 조합일 때 화염 온도도 굉장히 높아서 단단한 재료들을 다룰 때도 좋고 또 조절하기가 쉬워서 이러한 가스 용접이나 가스 용단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뭐다? 아세틸렌이라는 가스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스 용접의 특징이 뭐냐? 가스 용접의 열적 특성을 보시면 가스 용접을 할 때 작업이 아주 기깔나게 잘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 하는 이러한 작업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가스 불꽃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스 불꽃은 점화를 탁 하면 산소를 분출하면서 매연은 없애고 이러한 영롱하고 예쁜 화염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 불꽃 화염의 색상을 보니까 가장 안쪽 팁에서 바로 나오는 이 팁 끝쪽은 심지죠, 심지. 그래서 백심이라고 하고 휘백색, 약간 햇빛 또는 백색에 가까운 휘백색을 띠고요. 그 다음 그 주위로 형성되는 속불꽃, 이 속불꽃은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이게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안정적인 불꽃일수록 이렇게 푸른색, 흰색을 띈다고 했죠. 그래서 마치 가스렌지 불처럼. 그래서 백심은 휘백색, 그리고 그 주위의 속불꽃은 푸른색을 띠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은 투명한 청색, 투명한 파란색의 겉불꽃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이용한 아크 용접과 또는 아세틸렌과 같은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 용접의 특성을 알아봤고요. 내려가서 스패터 현상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영어로 스패터라고 하면 후두두 떨어지다, 방울 같은 입자를 튀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용접 작업을 하면서 뭐를 막 후두두 떨어뜨릴까요? 바로 용적이라고 하는 작은 금속 방울, 용적 입자들을 막 뱉어서 튀겨내는, 날아가 튀기는 비산 현상을 스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산이라는 말은 비행할 때 쓰는 비거든요. 그래서 막 날아가서 튀기고 흩어지는 현상을 비산 현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용접을 할 때 발생하는 용적, 금속 방울방울 입자들이 비산에서 튀겨나가는 걸 스패터라고 하는데요. 이 스패터가 발생하는 원인을 아크 용접과 가스 용접으로 또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를 이용한 아크 용접일 때 우리가 아까 얘기하면서 아크는 기화가 발생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발생된 주변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이 물체를 붙일 때 쓰던 용접 봉이나 이런 데서 나온 찌꺼기가 후두두둑 떨어져서 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는 이 전기불꽃인 아크가 휘거나 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길어져도 이러한 스패터 현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아크 용접에서 스패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가스 폭발이나 또는 아크가 휘거나 너무 길 때 이러한 스패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가스 용접일 때는 이 작업 품질을 결정하는 게 가스 불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가스 불꽃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굉장히 큰데 이 불꽃의 세기가 너무 강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가스 용접이나 용단 시에 스패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 가스랑 산소를 태우면서 가스 연소 열을 만드는데 그 불꽃을 막 아주 강하게 파이어 이렇게 하면 주변으로 나라가 튀기는 스패터 현상이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 현장 주위로 날아가서 튀기는 비산하는 불꽃이 많아지면, 즉 다시 말해서 스패터 현상이 강해지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용접 작업 같은 걸 하면서 나라가 튀기는 불티, 비산 불티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이렇게 날아가서 튀기는 불티가 왜 위험하냐면, 첫 번째, 실내에서 바람이 안 부는 무풍 상태일 때도 이 비산 불티는 기본적으로 약 11m를 날아가서 튀길 수 있습니다. 이 11m는 이따가도 나올 내용이라서 잘 기억해 주세요. 실내 무풍 시에도 날아가는 불티는 11m나 날아갈 수 있는데요. 이때 풍향, 풍속 또는 작업하는 높이나 심지어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도 이렇게 날아가는 비산 거리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날아가는 불티들은 빨갛게 저결하고 있을 때 온도가 무려 1600도에 이릅니다. 보통의 불이 붙을 수 있는 고체 상태의 가연 물질들이 대략 한 250에서 450도 정도만 돼도 불이 확 붙어버릴 수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이 빨갛게 저결된 상태에서 나라가 튀기는 비산불꽃 녀석 하나가 1600도나 된다니까 이거는 뭐 그냥 불을 붙이고도 남을 온도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데, 이 날아간 불티가 발화원, 불을 붙여버리는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크기도 직경 약 0.3에서 3mm 크기래요. 여러분 3cm도 아니고 3mm, 심지어는 0.3mm면 이거 잘 보이지도 않겠죠? 이렇게나 쪼매난 녀석이 16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여기저기 막 튀어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몇 미터나 튈 수 있다? 11m나 튈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또 뭐래요? 얘는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하면서 수천 개가 발생한대요. 완전 맙소사죠. 자, 심지어 맨 아래 보세요. 얘는 이렇게나 작고 뜨거운 녀석이 작업과 동시에 시작해서 수분에서 길게는 수시간 이후까지도 화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녀석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비산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을 한다면 작업하는 동안에만 불이 안 났다고 해서 끝났네 할 게 아니라 수분에서 길게는 수시간까지도 주변에 어디 막 튀어들어가가지고 옮겨붙은 불씨가 없는지 잘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비산 불티의 특성을 알아봤는데, 비산 거리가 실내 무풍 시 11m, 그리고 저결 시 온도는 1600도, 또 발화원이 될 수 있는 크기는 직경 0.3에서 3mm,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화기 취급 작업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화재 예방법에서는 제가 초입에 말한 것처럼 소방안전 관리자를 뽑아서 두는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일 때 우리 소방안전 관리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 중에서 이러한 화기 취급 작업 시에 가서 감독을 하는 화기 취급의 감독 업무라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 봤었죠? 마찬가지로 소방안전 관리자를 안 뽑는 건물, 그냥 특정 소방 대상물이더라도 그 건물의 관계인 선에서 해줘야 하는 5가지 업무 중에서도 이러한 화기 취급의 감독 업무를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법에서도 우리가 이미 본 내용이에요. 건설공사를 하려는 공사 시공자는 신축부터 대수선, 그리고 또는 어떠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이러한 공사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품, 불이 아주 쉽게 붙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일련의 화재 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뭘 설치해라? 금방 설치했다가도 치우기 쉬운, 붙였다가도 떼기 쉬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거 우리 요 내용으로도 봤던 거죠? 그래서 공사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라. 왜? 화기를 다루고 또 불 붙기 쉬운 인화성 물품을 다루니까. 이런 공사 현장에서도 불이 났으면 불 났다고 알려주고, 또 소화설비 갖다가 끌 수 있도록 설치하기 쉬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세요 라고 소방시설법에서도 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얘도 뭐 대부분 다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건데요. 먼저 1번 보시면 위험물이 있어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나 또는 그 상부, 윗부분에서 불꽃이나 아크가 전기 불꽃이라고 했죠. 이러한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고온으로 아주 뜨겁게 될 수 있는 그런 화기나 기계, 기구, 공구 같은 걸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정하고 있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우리 위험물 앞에서 배우고 왔어요. 불 붙기 쉬운 기름,
뭐 인화성 액체가 가득 들어있는 드럼통 같은 게 막 있는데 얘네가 있는 장소나 아니면 이 위에서 용접 같은 불꽃 튀는 작업이나 아니면 막 고열을 발생하는 작업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여기서는 하지 말아라. 당연한 얘기죠. 위험물 있는 데서 열 내거나 불꽃 튀기는 작업하면 안 된다는 게 1번 내용이고요. 2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위험물이나 인화성 유류나 인화성 고체가 들어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이나 탱크 또는 드럼통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대충 비어있겠지 뭐 하고 작업을 하면 안 된다. 미리 이 배관이나 탱크, 드럼통에다가 화재 및 폭발 예방 조치를 했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예방 조치를 안 했으면 화재 위험 작업 절대 하지 마라. 이게 2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요. 통풍이나 환기가 잘 안 되는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려는데 통풍이나 환기 용도로 산소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우리 연소의 3요소에 들어가는 거 누구였죠? 바로 산소였어요. 이 산소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3대장인데 가뜩이나 통풍도 환기도 잘 안 되는 막 지하 같은 곳에서 가스 연결해가지고 토치 같은 거 쓰려다가 답답하다 하고서 산소를 풀어버리면 이거 바로 폭발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풍 환기를 위해서 산소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화재 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종료 시점까지 작업 내용과 작업 일시 그리고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 작업 장소의 서면으로 아주 대자보로 써서 게시해서 붙이래요. 왜냐면 우리 이런 작업을 할 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죠. 그래서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작업자와 또 관계된 사람들이 이 작업구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 내용이나 그게 이루어지는 일시 그리고 안전 점검이나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딱 정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확인해서 잘 지켜주세요 하고 게시해서 붙여놔야 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5번 내용도 볼게요. 우리 지금 2번에서도 4번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안전, 예방 조치 미리 해놓고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5번도 똑같아요. 작업자가 화재 위험 작업을 하려면 불꽃이나 불티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조치와 같은 안전 조치를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비산 방지 커버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설치해 놓는다거나 또는 불티가 튀어들어가지 않게 모든 구멍 같은 걸 다 막아 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러한 비산 방지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은 조금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축물, 그리고 화학설비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도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먼저 건축물에는 당연히 불 끌 수 있는 소화설비 들어가죠. 그리고 위험물 건조설비라는 거는 위험물이나 또는 위험물을 발생시키는 어떤 물질에 열을 가하거나 해서 건조시키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과정에서도 얘가 건조되면서 증기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불을 끌 수 있는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왜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인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어차피 위험물로 들어가는 유류를 취급하는 곳은 당연히 소화설비를 포함해서 여러 소방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겠죠. 근데 위험물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어쨌든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성 유류들 또는 그 외에도 불이 붙거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최소한 무슨 설비, 소화설비 정도는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건축물 또는 화학설비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도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밑줄,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는 건축물의 규모나 넓이 또는 취급하는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예상이 되는 그 규모의 폭발이나 화재를 커버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고요. 다음 7번. 담배 피는 흡연 장소나 또는 난로같이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대요. 난로 같은 화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담배 자체도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되겠고요.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나 불씨가 남지 않도록 뒷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8번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어떤 규정으로 정해놓은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그런 물질들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 장소도 가뜩이나 위험한 곳인데 화재 위험성이 다분한 물질까지 취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불을 붙일 수도 있는 화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간단한 얘기였고, 9번 화로나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 굴뚝, 이거 다 엄청 뜨거워질 수 있는 설비죠. 그리고 그 외에도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나 건축물이 있다면 이러한 엄청나게 뜨거운 설비나 건축물과 불이 붙기 쉬운 인화성 액체, 기름 같은 것들은 서로 일정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거나 또는 불이 안 붙는 불연성 물체를 사용해서 열을 차단하는 차열 재료로 해서 방호하세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10번은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예요. 소각장은 이 자체가 불구덩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러한 소각장은 화재가 번져나갈 위험이 없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또는 불연성 재료, 불이 안 붙는 불연성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내용이 많아서 조금 까다로웠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죠. 작업 장소의 서면으로 게시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라던가 또는 적합한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처럼 특징적인 부분들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네모 박스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포함된 내용인데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은 따로 빼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막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불이 붙을 수도 있는 어떠한 위험 작업을 해야만 한다면 이러한 사항들은 꼭 지키세요 하는 건데요. 먼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과정 같이 공부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이런 무슨 사전 준비며 절차며 계획이며 이런 것부터 꼼꼼하게 세우는 거 참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어떤 절차로 안전하게 작업을 할 것인지 그러한 절차를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업장 내에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지 위험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 화기 작업을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는 일이 없도록 불티가 안 튀게 어떠한 방어 조치도 해야 하고 또 혹시라도 불이 붙더라도 바로 끌 수 있도록 소화기구를 비치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소화기 같은 거 꼭 두고 작업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도 똑같은 얘기예요. 비산 방지 덮개나 방화포 같은 거를 덮어가지고 날아오는 불티나 불꽃이 튀지 않도록 비산 방지 조치를 해두셔야 되겠고 또 인화성 액체, 불이 붙을 수 있는 액체류는 증발하면서 그 증기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또는 인화성 가스,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스 같은 것들이 남아있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화재 위험 작업하다가 불이 옮겨 붙어서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증기나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를 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작업 근로자분들께는 우리 이러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하고 또 불이 나면 어떻게 피난을 하면 좋을지 화재 예방에 대한 사항과 피난 교육 등 비상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화재 감시자의 배치와 업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화재 위험 작업이나 화기 취급 작업을 할 때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그걸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우선은 보통 이런 화재 위험 작업은 쉽게 말해서 공사나 시공 같은 거 할 때 자주 쓰이니까 이러한 공사나 시공을 하려는 공사 시공자나 사업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소방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그 회사의 소방안전관리자나 또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얘기할 화재 감시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작업을 할 때 거기서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를 하는 분들인데요. 이 화재 감시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거나 하진 않아서 단기로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재 감시자분들은 현장에서 비산불티로 어떤 화재가 발생하진 않는지 감시도 하시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응도 하고 피난 유도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재 감시자는 어떠한 경우에 배치해야 하는지 화재 감시자의 배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에 1번부터 3번까지의 장소에서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감시자를 지정해서 해당 장소에 배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화재 감시자는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하게 됩니다. 보통 따로 고용해서 이렇게 뽑는 형태인 거죠. 다만 대신에 같은 장소에서 상시적이고 반복적으로 맨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이때 경보용 설비, 불 나면 삐용삐용 알려주는 경보용 설비와 불이 나면 불을 끌 수도 있는 소화 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되는 거죠.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장소를 볼까요? 첫 번째,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래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이 작업을 하려는 위치에서 반경 11m 이내에 불이 잘 붙는 가연성 물질이 있다. 또는 반경 11m 내에 있는 이 건물 구조 자체가 가연물이에요. 막 나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화재 감시자를 둬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반경 11m인 건 아까 우리가 실내 무풍 시에 불티가 튀어나갈 수 있는 비상 거리가 약 11m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되는 조건에서도 반경 11m 이내 법칙이 적용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구부, 문이나 창문처럼 개방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 반경 11m 이내의 내부나 또는 건물 구조 자체가 가연물질이 있는 장소라면 화재 감시자를 배치한다. 그 다음 2번도 11m 법칙이 적용되는데 다만 이때는 작업 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예요. 그림 보시면 여기서 작업을 할 건데 이 아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부에 있는 가연물이 작업 위치 자체랑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11m 넘어가는데 상관없지 않나? 가 아니라 이렇게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서 가연물 자체는 작업 위치와 11m 이상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불꽃이 막 튀어가지고 밑으로도 튕튕 튕겨서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는,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여기도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려는 위치에서 반경 11m 이내에 있는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놓여 있는데 얘 자체는 작업 위치랑 11m가 넘어가더라도 비산 불티에 의해서 불이 날 위험이 있다면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되겠고요. 3번, 이번에는 중간에 철판이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속으로 된 칸막이나 벽이면 얘가 열을 막 머금고 있다가 같이 가열이 되겠죠? 아니면 꼭 벽이나 칸막이가 아니더라도 위로도 천장이나 지붕이 금속 같은 철판이면 그 반대쪽에 있던 가연성 물질이 계속 같이 열을 받아서 그 열이 축적되다가 불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나 벽, 지붕, 천장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에 가연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화재 감시자를 두어서 불이 옮겨붙지는 않는지 잘 감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m 법칙과 또 그 외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장소, 기준을 살펴봤고요. 거기에 화재 감시자 지정이나 배치가 면제되는 조건까지도 꼭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재 감시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방금 봤던 그러한 장소에서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 옮겨붙어서 탈만한 물건이 없는지 가연성 물질의 여부를 확인하고 두 번째,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경보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사업장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화재 감시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배포되는 자료마다 약간씩 다른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된 자료에는 화재 감시자가 소화 설비의 위치를 알고 그 사용법,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재에서는 화재 감시자가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고요. 경보 설비, 가스를 검지하는 경보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또 가연물이 있는지랑 화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배치된 화재 감시자가 지급받아서 갖추어야 할 장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확성기. 이거는 불 났을 때도 알려야 하고 또는 사람들 대피시킬 때도 필요하고 여러모로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확성기와 또 휴대용 조명기구, 손전등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무슨 일이 나면 이 화재 감시자가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불티가 튀지는 않았는지 감시도 해야 되니까 손전등 같은 휴대용 조명기구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화재가 났을 때 이 화재 감시자분들이 제일 먼저 뛰어가서 막 경보 설비도 써서 화재 사실도 알리고 사람들 대피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화재 대피용 마스크까지, 이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를 안 썼을 때보다는 숨 쉬는 거나 앞에 이렇게 시야를 확보하는 게 어느 정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 대피용 마스크와 같이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받아서 갖추어야 하겠는데요. 이거를 화재 감시자한테 지급하는 건 누구다? 사업주나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가 이 화재 감시자를 지정했다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지급하는 거 아니죠? 이 장비를 지급하는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사업주한테 있다는 거. 그래서 사업주가 지급해야 되는 장비는 이렇게 확성기, 손전등, 그리고 마스크 같은 대피용 방연 장비인데, 또 다른 항목에서 정하기를 화재 감시인은 비상통신 장비를 갖추고 적절한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화재 감시자는 사업주한테 지급받은 장비 플러스 비상통신 장비와 소화기까지 구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는 이거를 아예 세트로 해가지고 간이소화 연구에다가 막 안전조끼랑 완장이랑 호루라기랑 막 이런 것까지 다 갖추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러한 것들은 법으로 명시된 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세트로 구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으로 명시가 된 화재 감시자가 갖추는 장비는 크게 이렇게 사업주에게 지급을 받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대피용 마스크 및 방연 장비가 있고요. 또 비상통신 장비와 소화기를 구비하도록 한다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작업 시 직하층에, 바로 아래층에도 화재 감시자가 필요한 경우를 그림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번, 11m 법칙. 우리가 아까 봤던 화재 감시자 배치 장소에서도 11m 법칙을 기본적으로 적용했었죠. 왜? 실내 무풍 시의 불티가 기본적으로 약 11m 정도를 날아가서 튈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 현장으로부터 11m 법칙을 적용하는데, 이때는 불티가 날아서 튈 만한 곳은 다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도 폐쇄하고 바닥에 개구부 어디 뚫려 있으면 당연히 막아놔야 되겠고, 또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도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이 불티가 튀어서 기계 안에서도 폭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컨베이어는 정지를 시켜놔야 되겠고, 또 아까도 얘기를 했고 이따가도 또 보겠지만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사항들을 따라야 하는지, 그러한 작업에 대한 허가서도 작업 현장에 게시해서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작업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안전 대책을 미리 세운 다음에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산불티가 튀어서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도록 모두 점검하고, 또 이 작업장의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서 화재 감시자를 추가로 더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한다. 그 다음 2번, 가능하다면 화기 작업 중에 발생되는 비산불티를 관리할 작업자를 따로 배치까지 하면 아주 좋겠다. 그 다음 3번과 4번은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 위에서 작업하면서 발생된 불티가 막 튀어서 아래층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에 위치한 가연성 물품도 안전한 위치로 이동 조치를 하거나, 또는 방화 장벽, 불을 막아줄 수 있는 방화 장벽으로 따로 구획을 하거나, 아니면 방화 패드나 커튼, 내화성 타포린 등 불이 옮겨붙지 않는 그러한 천 같은 것들로 덮어서 화재를 예방하세요.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하부에 위치한 장비들 또한 불이 옮겨붙거나 열받지 않도록 방호, 안전하게 막아서 지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은 앞에서 미리 봤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배치된 화재 감시자는 비상통신 장비와 적절한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대요.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밑에 막 불티가 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무전 쳐가지고 위층에다가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비상통신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또 만약에 조그마한 불씨라도 튀어가지고 불이 나면 재빠르게 진압할 수 있어야 하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적합한 소화기도 구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참고칸에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장비, 확성기와 휴대용 조명기구, 그리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같은 방연 장비를 지급해야 되겠고, 이렇게 화재 감시자가 배치되어 있을 때는 비상통신 장비와 적절한 소화기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우리가 실내 무풍 시에는 불티가 비산할 수 있는 거리가 11m 정도지만 만약에 바람이 부는 장소거나 또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이 불티의 비산 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더 멀리 튀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작업 위치 등 환경에 따라 필요하다면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서 11m 법칙을 더 크게, 막 15m 이렇게도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화재 감시자의 배치와 업무, 그리고 직하층에도 화재 감시자가 필요한 경우와 갖춰야 하는 장비까지 정리해 보았는데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화기 취급 작업 또는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어떤 절차라던가 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전수칙 같은 아주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접 및 용단 작업자한테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종류와 그 원인별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접, 용단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화재, 폭발, 그리고 화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화재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용단, 용접 작업으로 불이 날 수 있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불티가 튀어서 비산 불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뭐를 씌워가지고 불이 안 붙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불이 붙을 만한 가연물을 치워버리거나 또는 불이 나더라도 재빨리 끌 수 있도록 소화기를 갖다 놓는 걸로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산불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첫 번째는 불꽃바지나 방염 시트 같이 불이 안 붙는 뭔가를 덮거나 씌워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불이 붙을 만한 걸 치워버리자. 그래서 불꽃이 튀기는 비산구역 내에 있는 가연물을 아예 제거하거나 정리정돈해서 치워버리고 또는 세 번째로 소화기를 구비해 놓고 작업을 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열을 받아서 가열된 용접 부분의 뒷면에 있는 가연물에 의한 화재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용접을 여기다가 빵 하고 있는데 얘 뒤에 있던 가연물이 같이 열을 받다가 열이 축적되면서 갑자기 불이 붙어버리는 이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티가 직접적으로 튄 건 아니지만 열을 계속 받는 부분 뒤에 있던 가연물이 열이 축적돼가지고 불이 확 붙어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부분 뒷면을 점검하고 또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이 용접을 하면서 열을 받은 부분은 아직도 계속 뜨거운 상태일 테니까 작업이 끝난 뒤에도 점검을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두 번째는 폭발입니다. 얘는 화재보다 더하죠. 폭발이니까. 그럼 여러분, 보통 이러한 작업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는 뭐 때문일까요? 가스, LPG 가스통처럼 어떤 가스나 증기 같은 것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기 쉽겠죠. 그래서 토치나 호스를 통해 가스가 새어나가서 누설이 돼서 발생하는 폭발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어떤 드럼통이나 탱크를 용접하거나 절단하려는데 그 안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증기, 가스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폭발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화에 의한 폭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고기 구울 때도 쓰는 토치 있죠? 이러한 용접 용단 작업을 할 때 가스통이 있고 이 가스통과 호스가 연결돼서 토치로 불을 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토치나 호스를 통해서 가스가 줄줄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막 밀폐된 좁은 공간이었다면 이 공간 안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점점 차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불이 확 옮겨 붙으면서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첫째는 가스 누설이 없는 호스와 토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가스 누설로 인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 누설이 없는 토치와 호스를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좁은 구역에서 사용할 때에는 적어도 휴게 시간에는 이 토치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둬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가스는 이게 새고 있는지 어떤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토치를 좁은 공간에서 그냥 두고 다니다가 가스가 나도 모르게 막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면 이게 또 폭발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작업을 하지 않을 때 휴게 시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두고 가스가 이 공간에 차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가스 누설로 인한 폭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세 번째는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 작업장에 호스가 막 여러 개예요. 그래서 A 가스랑 A 토치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대충 이 초록색 호스가 맞겠지 하면서 호스를 딱 꽂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B랑 연결되는 호스였던 거죠. 그러면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하는 동안에 이 가스통은 열려가지고 계속 이 가스가 새고 있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접속 실수가 없도록 호스마다 명찰을 부착해서 이거는 A 가스 전용 호스, 이거는 B 전용 호스 이런 식으로 잘못 꽂아서 가스가 새는 일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이 드럼통이나 탱크 안에 잔류가스, 증기가 남아있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탱크 안에 무슨 석유 같은 인화성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럼통을 처분하려고 절단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 고온의 용단 작업으로 가스통을 자르려고 했다가 안에 이 석유가 증발하면서 남긴 잔류 가스가 남아있어서 여기에 열이 팍 가해지면서 폭발에 이르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럼통이나 탱크 안에 남아있던 잔류가스, 남아있던 증기에 의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가스나 증기가 남아있는 게 없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역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화는요, 말 그대로 불이 거꾸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가스통이랑 호스랑 연결해서 토치를 쏘려고 했는데 이 토치 구멍이 이물질로 막혀 있었다던가 또는 가스가 부족해서 이 끌어오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호스를 통해서 가스를 끌어오는 것보다 이 토치에서 불이 붙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어떻게 돼요? 이 안쪽으로 되려 타고 흘러가 버리는 이런 걸 역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장비를 썼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가스가 부족한데 충전을 제대로 안 했다던가 아니면 토치에 불구멍이 막혀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평소에 제대로 잘 정비가 된 토치나 호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러한 역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하게도 역화 방지기를 설치해서 아예 이러한 역화 현상을 막아주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요소와 그 각각의 대책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바로 화상입니다. 이 화상 부분에서 특징적인 원인은 바로 산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용단 작업할 때 아세틸렌이랑 산소랑 섞어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 산소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가 누설이 돼서 새다가 내가 호흡하는 동안 섞여 들어가면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불이 붙으면 내 얼굴 쪽으로도 불이 번지면서 화상을 입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는 산소를 이용한 작업을 할 때 그 산소가 누설이 되는 경우에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소에 누설이 없는 토치와 호스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밀폐된 공간에서 통풍이나 환기를 위해서 산소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산소는 연소의 3요소로 불이 붙게 하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기 대신에 산소를 환기나 압력 시험용으로 사용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는 질식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포인트를 찝어보자면 먼저 대책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서 예방할 수 있는 재해 2가지 경우가 있었죠. 하나는 불꽃 비산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때, 또 하나는 마지막에 본 것처럼 산소를 공기 대신에 사용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 이 2가지 경우에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대책을 쓸 수 있었고요. 2번째 포인트는 토치 또는 호스에 대한 대책이 3가지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1번은 가스 누설로 인한 폭발을 예방할 때 당연하게도 가스 누설이 없는 토치나 호스를 사용하고 2번, 역화로 인한 폭발을 예방할 때에는 평소에 제대로 잘 관리된 정비된 토치나 호스를 사용하고 3번, 토치나 호스에서 산소가 누설이 돼서 이로 인해서 나한테까지 번지는 화상을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산소 누설이 없는 호스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는 원인과 재해 그리고 대책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화기 취급 작업을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볼 텐데요. 이 화기 취급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가 떨어져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 취급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화기 취급 작업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 안전 조치는 잘 했는지, 또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감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조치 등에 따라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이제 허가를 내주겠죠? 그러면 이 허가서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부착해서 사람들한테 게시하고 알려야 한다. 교부하고 안전수칙을 잘 따르도록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되겠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이러한 화기 취급 작업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시면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앞서 본 것처럼 가장 먼저 사전 허가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엔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제 진짜 작업에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작업이 되는지 감독을 하는 이러한 3단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단계 사전 허가에서는 일단 이러이러한 화기 취급 작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신청서를 내겠죠. 그래서 작업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서 허가서를 발급하겠고요. 2단계 안전조치 단계에서는 화재에 대한 예방 조치와 안전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소방시설들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용접 용단 장비나 보호구도 점검을 하고 가연물은 어떻게 한다? 미리 이동해서 치우거나 뭘 덮어 씌워서 보호 조치를 해두고 또 작업자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교육과
또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비상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2단계 안전조치 단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업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단계 작업 및 감독 단계에서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한다고 했죠. 화재 감시자가 입회 들어가서 이 작업하는 동안 감시를 하고 또 화기를 취급하는 동안 관리자가 화기 취급 감독도 하고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화재 감시 및 작업이 종료되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하고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하는 절차까지 간단하게 봤는데, 그럼 이제는 그 안전 감독을 정확히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하는지, 누가 허가를 내주고 또 배치된 화재 감시자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게 104페이지 내용 화재 위험 작업의 관리 감독 절차인데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혹시라도 그러면 화기 취급 작업이랑 화재 위험 작업은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화재 위험 작업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 화기 취급 작업도 들어간다. 이 정도로만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허가서 같은 양식들도 화재 위험 작업이나 화기 취급 작업이나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화기 취급 작업은 용접이나 용단, 댐 이런 것처럼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가연물에 불을 붙이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 걸 화기 취급 작업이라고 했었죠. 근데 화재 위험 작업이라고 하면 공사 현장에서 어떠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이러한 다양한 작업들을 화재 위험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들 안에 우리가 봤던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화재 위험 작업 안에 화기 취급 작업도 들어간다. 그냥 이 정도로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겠고, 이 두 가지를 보통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4페이지 화재 위험 작업의 관리 감독 절차 보겠습니다. 이 화재 위험 작업의 관리 감독 절차를 보실 때 우리 등장인물들 중에서 크게 두 인물을 큰 틀로 잡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감독자, 감독관이 있고요. 그리고 화재 감시자가 있습니다. 이 감독관, 감독자는요, 우리가 화재 예방법 얘기하면서 화기 취급의 감독 업무를 맡아야 했던, 이를테면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화기 취급 시 감독을 해야 하는 감독자의 위치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있겠고요. 화재 감시자는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다고 했던 이러한 장소에 배치가 되는 화재 감시자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 업무, 이렇게 크게 두 인물의 관점으로 나눠서 보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화재 위험 작업을 하겠다고 이제 신청서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1번 화재안전 감독자, 감독관이 이 안전조치랑 예방책을 확인하고 허가서를 발급하겠죠. 그래서 감독자가 예상되는 화기 작업의 위치, 이 장소와 이 위치에서 화기 작업을 하는 걸로 확정을 하고요. 화기 작업을 하기 전에 이 현장에 화재 안전 조치는 잘 되어 있는지, 예방책은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이 화재 안전 조치로 확인해야 하는 주요 확인사항 4가지가 있죠. 근데 안 봐도 우리는 이미 예상이 가요. 뭘까요? 소화기 또는 방화수, 불 났을 때 끌 수 있는 물이나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잘 덮어 씌워 놓으라고 했던 불꽃 방지 포 같은 건 잘 설치돼서 덮어져 있는지, 또 불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이 있다면 잘 치워서 이동시켜 놓고, 또 위험물은 이격, 충분히 거리를 벌려서 떨어뜨려 놨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4번째는 전기를 이용한 작업일 때는 그 전기를 끌어오는 전기의 인입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주요 확인사항, 안전조치 및 예방책을 확인하고 작업 위치를 확정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총감독인 감독자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조치와 예방책이 다 확인되면 이제 현장에 잘 감시해주세요 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겠죠? 그러면 화재 감시자가 잘 배치가 된 걸 확인해서 감독자, 감독관이 허가서 같은 그 문서에 서명도 하고 비로소 화기작업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허가서는 어떻게 한다? 화기작업 허가서는 해당 작업 현장 내에 있는 작업자와 관리자들이 모두 확인하고 그 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붙여서 게시한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면서 화재 감시자가 불티 튀는 건 없는지, 불이 붙지는 않았는지 이제 현장을 잘 감시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화재 감시자의 감시 작업은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작업 중에도 물론이고 사람들이 쉬거나 밥을 먹는 휴게 시간이나 식사 시간까지도 이 현장을 다니면서 감시를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불티가 수시간 후까지도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남들 쉴 때도 이 화재 감시자분들은 계속 감시를 해야 되겠고요. 감시뿐만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면 막 경보도 울리고 소화기로 대처도 하고 사람들도 대피시키는 등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응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화재 감시자가. 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쭉 해가지고 드디어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용접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면 끝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화재 감시자분들은 작업 구역 내에 30분 이상 더 상주하면서 불이 난 데는 없는지 감시를 해야 되겠고요. 이때는 직상층과 직하층, 위층과 아래층까지도 감시를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화재 감시자분들은 작업 중에는 물론이고 남들 쉴 때도 감시해야 되고 작업이 일단락이 돼서 완료가 돼도 30분간 더 머물면서 위아래층까지도 불이 난 게 없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점검 확인이 되면 허가서의 확인란에 화재 감시자로서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이 종료됐다고 감독관에게 가서 작업 종료 통보를 하고요. 그럼 이제 작업 자체는 종료가 된 거죠. 그러면 퇴근이 아니고 작업 종료 통보를 한 시점부터 또 3시간 이후까지 순찰 점검 등을 하면서 현장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감시자분들이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30분간 더 머물면서 위아래층까지 점검을 해야 하고 이 과정까지 다 끝나서 서명을 하고 나면 비로소 종료가 되는데 이 종료부터도 3시간 이후까지는 추가적으로 현장을 계속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모든 작업과 감시, 감독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총감독인 감독관이 나서서 해당 구역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고요. 이렇게 모든 확인이 끝나면 허가서에 최종 책임자란에 서명을 해서 작업을 최종적으로 완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까지 모두 날인된 허가서는 기록으로 보관을 하는데요. 이 화재 위험 작업 허가서를 보관 또는 보존하는 기간은 따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회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 보관을 꼭 해놓긴 해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감독관의 입장과 감시자의 입장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둔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이 관리 감독 절차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화기 취급 작업 허가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감독관이 발급을 하고 작업장에 게시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 신청하는 업체명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 또 작업을 허가하는 기간과 장소, 감독관이 작업 위치도 확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것이고요. 또 아래쪽 요구사항에서는 예방조치 단계, 안전교육이나 또 감시자가 입회해서 감독을 하는 단계 등 각 작업의 절차별로 요구되는 안전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재해서 우리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V체크 표시해가지고 잘 보여주고 또 별도로 요구되는 조치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명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이 일단락되고 나면 이 작업 완료 확인란에 화재 감시자가 서명을 해서 감독관에게 완료 통보를 하면 감독관이 이제 쭉 돌면서 확인을 해서 작업이 완료되면 아래쪽 최종 확인란에 서명해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기 취급 작업 안전 수칙으로 크게 4가지를 정리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화기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하는 수칙과 불이 붙으면 안 되는 가연물을 미리 이동 조치하거나 또는 보호 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따라야 하는 행동 요령까지 이렇게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기 취급 수칙입니다. 작업 현장 내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금주 및 금연은 당연하고요. 이를 위반하면 작업 허가 냈던 걸 취소해 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 작업할 때 누가 딱 서서 지켜보고 있죠? 화재 감시자분들이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화재 감시자의 지시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고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3번, 작업 중에는 불티가 튀어서 가연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용단을 하기 전에는 장비들과 개인 보호장구를 모두 점검하고 제대로 잘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허가된 장소와 시간을 지켜야 하겠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점이라면 허가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죠. 이 관리자는 용접할 거라고 해서 용접에 쓰이는 장비만 허가를 했는데 허가서에 쓰이지도 않았던 다른 가스나 다른 위험성이 있는 장비를 막 갖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허가된 장소와 시간을 따르고 허가된 장비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화재 위험이 클 것 같아요.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당연한 얘기라 어렵진 않은데 이러한 사항들이 화기 취급 작업 시에 지켜야 하는 수칙에 해당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혹시라도 불이 붙을지도 모를 가연물을 미리 치워놔야 안전하겠죠. 이때도 작업 현장 내에 있는 가연물을 이동하거나 제거해서 치워버려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것도 반경 몇 미터? 11m겠죠. 작업 현장에 반경 11m 이내에 있는 11m 반경으로 둥그렇게 그려서 이 안에 있는 가연물은 이동하거나 제거해서 치우는데요. 요때 요 안에 벽이나 파티션 같은 걸로 막혀 있다고 안 치울까요? 아니겠죠. 벽이나 파티션 또는 천장도 열받아서 그 반대편까지 열이 전달돼서 축적되다가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벽이나 파티션, 천장 반대편에 있는 가연물도 이동하거나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업 현장 반경 11m 이내의 바닥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고요. 또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던 배관이나 용기, 드럼통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위험 물질을 방출, 배출시켜서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가연물을 미리 제거하는 행위니까 가연물의 이동 및 제거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벽이나 파티션, 천장이나 지붕 반대편에 있는 가연물을 치워야 되기도 했지만, 이 벽이나 파티션, 천장, 지붕 자체에 가연성 덮개, 뭔가 불이 붙을 수 있는 나무나 또는 솜이나 천 같은 게 더 씌워져 있거나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가 들어있으면 이 자체가 열을 받아서 불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벽이나 파티션, 천장, 지붕에는 가연성, 불이 붙을 만한 어떤 덮개가 씌워져 있거나 단열재가 없어야 한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이게 단열재라고 해서 열을 차단해 주는 거니까 단열재로 되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축에서도 배웠지만 화재를 막아줄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불연재나 준불연재, 난연재 이런 재료를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단열재는 그냥 겨울에 춥지 말라고 스티로폼 같은 거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라서, 이 단열재는 오히려 열을 받으면 화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 작업 시 벽이나 파티션, 천장, 지붕에 단열재는 없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가연물을 이동하거나 제거해서 미리 치워둘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이동 및 제거가 어렵다. 그러면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치울 수가 없어서 보호 조치를 하는 거면 뭔가 불이 안 나는 그런 걸로 덮어놓는 그런 거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때도 작업 현장 반경 11m 이내, 11m 이내에 있는 가연물에 차단막을 설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차단막이라는 게 대충 커튼 같은 거나 아니면 막 금속으로 된 그런 간이벽 치는 거 절대 아니겠죠? 불이 안 붙고 열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로 된 차단막을 설치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고요. 또 벽이나 바닥, 덕트 등 개구부에 불연성 물질로 폐쇄한다. 이런 거죠. 이 비산 불티가 날아가서 튀길 수 있기 때문에 벽이나 바닥 또는 이렇게 생긴 닥트 있죠?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튀지 않도록 불연 물질로 꼭꼭 빈틈없이 막아두란 얘기고요. 또 종이나 나무, 섬유 같은 건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연성 바닥재로 된 경우에는 역시나 불이 안 붙는 무언가로 덮거나 씌워서 보호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도 이미 본 내용이에요. 덕트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불티가 튀어서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덕트나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을 정지시키거나 차단막을 설치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세요 하는 이러한 4가지 사항이 가연물 자체를 치우거나 이동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보호 조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위험 작업 중에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취할 수 있는 행동 요령 4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우리 다른 화재 대응이라던가 자위소방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해서 아직 잡을만 하다. 그러면 초기에, 초장에 불 잡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사용해서 초기 소화를 시도해야 되겠고요. 2번 잘 봐주세요. 만약에 초기 소화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은 화재 위험 작업, 즉 공사 현장 같은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같으면 우리가 초기 소화 실패하면 일단 안전하게 대피를 하면 됐죠. 왜냐면 자위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이 너무 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문을 닫고 피난을 하는 게 대피 요령이었는데, 이 화재 위험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이고 막 넓고 시끄럽고 이렇다 보니까 이 화재 상황을 모든 사람한테 다 전파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초기 소화에 실패했다면 즉시 화재 신고를 하고 방제실 같은 곳에 보고하고 경보 설비를 작동시켜서 아예 이 작업 현장에 막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 위험 작업 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은 초기 소화를 시도하지만 그러한 초기 소화에 실패했다면
방제실에도 알리고 신고하고 경보 설비를 작동시켜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막 대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주변에 발화원이 될 만한 거, 가스 용기 같은 그러한 것들은 불이 옮겨 붙으면 순식간에 폭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발화원이 될 만한 거, 불이 막 크게 붙거나 폭발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면 제거하고 옮기는 게 좋겠고요. 또 화재가 확산되면 작업자부터 인근에 있는 제실자나 거주자까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재 위험 작업,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오늘 같이 정리한 내용과 또 여기서 출제가 될 법한 문제 또는 개념 정리 복습 겸 풀어보시면 좋을 예상 문제까지 2024 개정판 찐정리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2급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2024 개정판 찐정리를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이미 이전 버전의 교재를 구매하셔서 추가된 부분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고정 댓글로 추가분 자료만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